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62번째 책으로는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걷는 것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의 이름도 특성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느긋해집니다. 그리고 하늘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좋아하고 눈도 좋아합니다. 이 책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을 읽어보니 나무가, 하늘이, 걷는 것이 그냥 좋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더군요. 이 책은 자연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숲속을 거닐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생리 기능의 속도를 늦춥니다. 이 말은 점차 평정을 되찾게 되어 신체를 재생시키는 생리적, 심리적 행복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같은 특정 나무들에서 내뿜는 향기가 인간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까지 완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다에 새긴 파란색을 보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이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5장인 새벽의 여명을 맞이하다를 읽을 때는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전호흡을 배우기 위해 새벽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다니던 때가 생각나더군요. 아마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하늘이 얼마나 차갑도록 푸르던지 진한 청색이었는데 괜히 눈물이 났었던 기억이요. 태양 광선은 뇌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태양 광선의 다양한 색깔 중 파란색이 망막 조직에 있는 멜라노신을 활성화시켜 인간을 잠에서 깨우고 또 뇌의 일부 기능을 자극해 집중력, 특정 행동과 기억의 억제 등의 집행 통제가 필요한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역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도 정말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군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을 아침, 잔잔하게 빗소리를 들으며 여러분에게 10장 흙과 친하게 지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찾는 빈도가 높을수록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 아이들이 자연과 접촉할 기회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보다 실내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6배나 더 길다고 한다. 아스팔트로 복개하면서 사라진 녹지가 오늘날 이런 풍경을 낳았다. 도시가 밀집되면서 동네에 있던 작은 녹지대마저 사라졌거나 녹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울퉁불퉁한 면이나 움푹 들어간 땅을 평평하게 메우기 위해 조성되었을 뿐이다. 물론 안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조성된 녹지대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자연은 몸이 건조할 뿐이다. 아이들은 숲에서 어떤 놀이를 즐길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탐험하고 경험하고 발견한다. 쌓인 낙엽 위로 뛰어오르고 모래에 손을 넣어보고 땅을 긁어보고 물 웅덩이에 뛰어들고 막대기로 장난치고 나무에 기어오른다. 그들의 탐험에는 모든 감각이 동원된다. 바라만 봐도 풍족하고 충만한 순간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상과는 다르게 자연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기능하고 있지만 대체로 안락함을 느끼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진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어른들임을 인정하자. 어른들은 아이들의 넘치는 흥분을 감당하기 위해 육체 에너지를 방출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외출을 권하는 습관이 있다. 좀 나가서 놀아 라고 말이다. 자연이 단순히 아이들의 에너지 배출구에 지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당신은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는 행동이 그들에게 분명 이롭다는 사실을 익히 깨달았을 것이다. 자연과의 접촉은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집중력과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은 줄여준다. 게다가 아이들의 뇌는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혜택이 발휘되는 순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앞에서 도심에 조성된 빈약한 공원이나 정원은 몸이 건조한 자연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비유로 치부할 만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명력이 부재한다는 말이다. 인공으로 조성한 공원이나 정원에는 농촌에 있는 자연에서 접촉할 법한 미생물이 없다. 미생물은 인간과 접촉하면서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이들은 자연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미생물과 유익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박테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린 시절 자연에 자주 노출될수록 일생에 걸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얻는 건강의 혜택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인체에서 미생물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내장이 모여 있는 뱃속이다. 소화 기능에서 그칠 것이라 생각했던 배의 숨겨진 면모를 한번 살펴보자. 머리 안의 뇌와 뱃속의 뇌. 배에는 우리의 기분이 깃들어 있다. 배가 더부룩하다. 그 내용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역겹다.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배와 감정 사이의 깊은 관계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꽤 오랫동안 배와 감정 사이에 형성된 깊은 관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왜 뱃속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배와 장은 가끔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소화만 시키는 불쾌한 배관에 지나지 않잖아. 인체에서 배는 본능적 욕구와 생식과 연결지어 인간의 동물성과 연결된 어두운 영역으로 여겨졌다. 지능을 양도하는 고귀한 역할을 수행하며 머리의 왕관처럼 빛나는 뇌와는 정반대로 인식되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배와 뇌를 가르는 이원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배의 기능이 얼마나 정교하고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연구가 누적되어 전문화되면서 뇌만큼이나 뱃속이 다채로운 공간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의 복부에는 어떤 신비롭고 귀한 보물이 숨어 있을까? 배 속에도 뇌처럼 뉴런이 있다. 인간의 배는 소화 시스템을 돌볼 뿐만 아니라 뇌와 정보를 교환하는 약 2억 개의 뉴런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다. 그 뉴런들이 바로 소화관을 따라 감겨 있는 장신경계다. 길이가 긴 장신경계는 식도에서 출발해서 항문까지 내려가며 10에서 12m까지 늘어나 약 400제곱미터의 장의 표면을 덮는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신경계의 기원은 오래되었다. 뇌가 생기기 한참 전에 나타난 최초의 형태의 신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뇌가 없는 수중 원시 생물인 히드라에서도
장신경계가 발견된다. 히드라의 작은 소화 안에 들어있는 물과 영양소는 내부 세포돌기의 박동으로 순환한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배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뱃속의 신경세포는 머리의 뇌와 기원이 같지만 태아 발달 시기에 분리되어 배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장신경계를 형성한다. 이렇듯 뇌와 장신경계는 같은 유형의 뉴런을 공유한다. 끝이 아니다. 장신경계는 다른 중추신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먼저 장신경계는 꿈틀운동이라는 복잡한 수축작용을 통괄한다. 연동인동이라고도 부르는 이 작용은 소화기관에서 음식과 소화액의 장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육의 움직임이다. 또한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넘어서 두뇌와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중대한 시험을 치러본 사람이라면 스트레스가 소화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낀 적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뱃속에 있는 제2의 뇌는 역으로 인간의 감정과 정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배와 뇌는 그 먼 거리를 두고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일까? 배와 내장에서 나온 정보는 주로 미주신경이라는 중추신경에 전달된다. 이 신경이 방랑한다는 뜻의 미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인체에서 가장 길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미주신경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목을 지나 폐에 머물렀다가 심장을 지나 복부까지 내려온 다음 복부의 소화기관에 분포한다. 인체 주요 기관을 탐방하는 미주신경을 통해 장은 음식물을 섭취할 시기나 배불리 먹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면서 소통한다.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인간이 기쁨을 느끼는 이유도 미주신경 덕분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미주신경을 통해 그 정보가 뇌줄기로 전달되면서 행복과 포만감을 생성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상하부에 이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스트레스를 느끼면 장신경계는 예민해진다. 불안할 때 위가 꼬인 느낌이나 울렁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언젠가 한 번쯤 겪어보았음직한 불쾌한 감정이 일어난다. 만약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위주신경은 만성적인 장 질환이나 소화기관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머리 안의 뇌와 뱃속의 뇌는 혈액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장신경계가 혈액의 순환을 통해 뇌에 결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흘려보내는 화학 공장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특히 장신경계는 인체 내에서 세로토닌의 95%를 분비한다. 세로토닌이 장에 한번 분비되면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 보상회로를 활성화하고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침울, 우울, 불안한 기분은 정상 수치보다 낮은 세로토닌 분비율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우울증 치료에 주로 처방되던 프로작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프로작은 뇌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에 해당하여 행복 알약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프로작도 중증 우울증 치료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때문에 정신의학 분야에서 장, 뇌 중추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심리적 문제, 감정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왜 소화기관의 문제를 동반하는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뱃속 생태계 제2의 뇌라는 별칭이 붙은 장신경계는 엄연히 따지면 두뇌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두뇌처럼 생각을 관장하지 못하며 정신적 과정이 일어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신경계가 감정을 느끼고 반응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오히려 장신경계는 스트레스와 감정에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의 행복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장신경계는 성폭력이나 정신적 외상처럼 강력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사건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형되기도 한다. 이렇듯 장신경계는 인간의 몸 깊숙한 영역에 기억의 한 형태로 새겨진다. 장기능 일체는 수십억 개의 작은 반응과 지각으로 구성된 본능적인 지식 탐지기라고 볼 수 있다. 장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아는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느끼는 꺼림칙함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뱃속의 뇌는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 이쯤 되면 세상에 대한 인간의 무의식적인 직감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처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잠시 읽기를 중단하고 장신경계가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장신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미생물 군집,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오타다. 소화계는 외부와의 접촉면이 넓은 뱃속의 피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상피라고 부르는 소화 점막은 단 하나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얇디 얇다. 보기에는 얇을지라도 섬세한 상피 조직은 모세혈관을 통해 내장의 분자를 인체의 다른 부분으로 보내는데 적합한 구조다. 즉, 소화점막은 환경과 개체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체내 접속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소화점막은 수많은 외부 분자, 미세한 진균, 100여 개의 서로 다른 종의 약 100조 개의 바이러스와 접촉한다. 잘 알고 있는 박테리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미생물 생태계 일체를 장내 미생물 군집 혹은 줄여서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른다. 장내 미생물은 인체를 거처지로 선택한 박테리아 동물원의 형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작은 생물이 군집을 이뤄 만든 무게는 두뇌보다 조금 더 무거운 2kg 정도다.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장내 미생물과 진정한 공생관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각자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 요소는 생애 초기부터 달라진다. 첫 번째로 장내 미생물 구성은 출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자연분만으로 출산된 경우 아기의 장내 미생물에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은 산모의 질이나 대변 등에 자는 미생물로부터 전달된 락토바실러스와 프레보텔라다. 반대로 제왕절개로 출산된 경우 분만실이나 산모의 피부에 있던 박테리아가 아기의 장내 미생물을 점령한다. 두 번째, 모유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유는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두스가 풍부한 세균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기의 장내 미생물은 2살쯤 안정화되며 어릴 적 구성된 박테리아의 종류가
영원히 남아있을 박테리아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인간은 그렇게 아기였을 때 남은 박테리아의 흔적을 평생 간직한다.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장신경계와 의사소통하는 수단을 가진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생태계다. 장내 미생물이 비타민 K와 비타민 B 등의 합성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처럼 인간의 소화 점막에 장벽을 뒤덮어주고 병원군을 막아주는 방벽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착한 박테리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박테리아는 박테리오신이나 젖산 같은 향균성 분자를 생성하여 병원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도맡기도 한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비만, 제2형 당뇨병, 크론병 같은 다수의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세계의 전체 인구 중 5%가 과민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 과민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락토바실러스의 비율이 건강한 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과민대장 증후군을 완화하려면 락토바실러스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미생물이 기억과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장내 미생물은 두뇌가 담당하는 기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상상이 가는가? 그런데 이 과학적 사실은 동물과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어떤 박테리아는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연구원들은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기억력 사이에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들은 실험용 쥐로부터 동물의 기억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다수의 장내 박테리아 군집을 발견해냈다. 그런데 이 군집은 신생아의 소화관에 최초로 서식하는 세균주 중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포함한 여러 계열의 유산균이었다. 연구원들은 쥐의 장내 미생물에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제거하면 쥐의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새로운 유산균을 주입받은 쥐의 기억력은 크게 회복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다수의 이로운 분자가 혈액순환을 통해 장에서 뇌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나아가 아일랜드 쿠크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어린 쥐의 대변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나이든 쥐에게 이식하기만 해도 나이든 쥐의 기억력과 연관된 장애의 발병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내 미생물의 노화로 인한 인지적 악화를 역전시킨 것이다. 이 결과가 확증되면 인체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증후를 예방하는 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물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다른 맥락에서 볼 때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 2019년 영국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에 사는 1천여 명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장내 미생물에는 코프로코쿠스와 디알리스터라는 두 종류의 박테리아의 수가 확연히 적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두 종류의 박테리아가 결핍되었다는 현상만 가지고
박테리아의 유무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식단 변화가 요인이었다고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해 주자 그들의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증명했다. 장내 미생물의 박테리아가 두뇌에 화학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실제로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장내 미생물은 수많은 신경성 질환 연구에서 치료 가능성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는 약물 치료와는 반대로 장내 생태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질병에 보다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박테리아를 주입하거나 장내 미생물을 부분적으로 복구하여 뱃속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치료가 섬세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장내 미생물과 신경성 질환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이 분야의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인간에게 유망한 치료임은 틀림없다. 오래된 친구 가설. 밖으로 나가 놀게 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 오래전부터 어른들은 아이들을 미생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소독을 비롯한 위생수칙을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빈번한 항생제 사용이 자연스러워진 현대적 생활 방식에 따라 아이들이 박테리아 노출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생물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과도하게 청결한 생활 방식은 아이들이 일찍이 좋은 미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만들었다. 물론 건강에 위협이 되는 박테리아도 있지만 앞서 확인했듯 인체에 살고 있는 수십억 개의 박테리아는 인간의 건강에 이로움을 주며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각종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미생물과의 접촉 빈도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장내 미생물 발달과 다양화가 축소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특정 상황에서 미생물과의 접촉 감소와 면역 시스템의 성장 부진은 인간에게 만성적인 병리를 야기하기도 했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빈곤화를 포스트 모던 질병들과 연관지었다. 알레르기, 만성염증, 그리고 앞서 언급한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도 포함한 소위 문명화 질병들이다. 이에 과학자들은 많은 실험을 통해 오래된 친구 가설을 뒷받침한다. 오래된 친구란 인간이 유아기에 만나는 무해한 미생물들을 가리킨다. 이 발상은 1980년 영국 전염병학자 데이비드 스트라찬이 처음 제안했다. 영국인 17,400명의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한 스타라찬은 각 가정의 막내들이 형제 자매들보다 비염이나 알레르기, 습진에 덜 걸린다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스트라찬은 형제들보다 어린 막내들이 밖으로 나가 노는 시간이 더 많아 박테리아의 빈번히 노출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많이 형성된 것이고 이는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춘다고 보았다. 1990년경 농장에서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수 연구가 스트라찬의 엉뚱한 가설에 확증을 더했다.
농장의 동물로부터 병원체에 빈번히 노출되는 아이들은 꽃가루 알레르기 등 질환을 덜 앓았다. 또 다른 연구는 스타라찬의 가설에 쐐기를 박았다. 연구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자연에서 미생물에 노출된 아이들은 알레르기와 천식, 자가 면역 질환에 덜 걸린다고 했다. 종합 결과 인간이 미생물로부터 지나치게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면역계는 미미한 수준의 자극만 받으면서 점점 쇠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장내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다. 나이지리아에서 도시 거주민과 농촌 거주민의 장내 박테리아를 비교했던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다. 연구원들은 이 실험을 통해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박테리아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덩이줄기 식물, 곡물, 잎채소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 위주인 농촌 거주민의 음식 섭취 습관 및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기인했다. 연구원들은 농촌 거주민들이 소화 문제나 알레르기를 포함한 산업화된 생활 방식에서 비롯한 질병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강은 적당한 흙놀이에 비례한다. 세계 곳곳이 도시와 현대화된 시점에 우리는 문명화 질병에서 생기는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위생의 경계 수위를 낮추고 우리의 삶에 박테리아가 침입하도록 용인해야 할까? 물론 코로나19처럼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엄격한 위생수칙이 필수적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근거로 삼아 장과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하는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해낸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때문에 뱃속을 근본적인 건강의 원천으로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 몸에서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기능하는지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인체의 다양한 장기들과 소통하는 박테리아에게 더욱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자. 장내 미생물은 섭취하는 음식물을 반영한다. 충분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제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장내 미생물에 이로운 박테리아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다. 두 번째, 자연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장내 미생물을 풍부하게 늘린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중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단순히 정원 가꾸기, 삽질하기, 축축한 땅의 냄새 맡기만으로도 기분에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과 접촉해 행복해진다. 피부 혹은 호흡을 통해서 인간이 흡수하는 이로운 미생물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 크리스토퍼 라우리와 그가 이끄는 팀이 실시했던 연구에 따르면 땅에 자연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라는 박테리아가 체내에 많이 유입될수록 뇌에서 항우울 효과가 있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니 흙놀이를 하다 손이 더러워져도 겁낼 필요가 없다. 자연으로부터 특별히 많은 혜택을 받는 아이들에게 자연과의 접촉은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이 야외로 나가 놀면서 흙과 모래를 손으로 만지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손과 혀와 얼굴을 통해 자연을 맛보고
직접 느끼면서 평생 동안 균형 잡힌 장래 미생물을 키워나갈 수 있다. 아이들이 가끔 흙으로 옷을 잔뜩 더럽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연이 신체와 뇌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